그러니까 네가 군대 제대하고 이 동네 공장으로 온 뒤부터 여기서 사건들이 줄줄 일어나는 셈이란 말이야. 맞지?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1차 사건은 1986년 9월 발생했는데요.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조 현상으로 7건의 연쇄강간 사건이 화성 지역에서 1986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뤄본 바가 있죠. 문제는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그 몇 달 전에 일어난 연쇄강간 사건이 동일 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연쇄강간 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이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이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그것과 공통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춘재가 연쇄강간 사건과도 관련성이 있다면 이춘재가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겠죠. 이 자료는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가 2011년에 연쇄강간 사건과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연관성에 관해 작성한 논문 자료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강간 사건의 1차 사건은 1986년 2월 8일, 2차 사건은 86년 3월 20일, 3차 사건은 4월 3일, 4차 사건은 4월 25일, 5차 사건은 5월 8일, 6차 사건은 5월 14일, 7차 사건은 7월 중순에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쇄강간 사건이 발생할 시기의 이춘재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이춘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재는 군복무를 한 후 1986년에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월 달에 제대를 했느냐? 물론 말년 휴가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연쇄강간 사건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2월 8일보다 늦게 제대를 했다면 이춘재가 연쇄강간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춘재가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꽤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이춘재가 연초라고 할 수 있는 2월 8일 이전에 제대했을 확률은 10.6%로서 상당히 낮은 확률이죠. 이춘재가 언제 제대했는지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하나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경찰은 이춘재의 군복무 이후부터 화성에서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약 8개월간의 사건 자료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즉 문헌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춘재는 1차 살인사건이 발생한 86년 9월로부터 8개월 전에 제대했다는 것이므로 86년 1월이나 2월에 제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 의뢰 채널을 운영하는 김복준 교수는 이춘재가 86년 1월 달에 군대에서 제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춘재의 행적은 참 공교롭죠? 이춘재가 86년 1월에 제대를 했다면 정말 대단한 의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서태윤 형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네가 군대 제대하고 이 동네 공장으로 온 뒤부터 여기서 사건들이 줄줄 일어나는 셈이란 말이야. 맞지? 전격 경질된 우리 수사반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요. 놈이 강간범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새로 부임하신 수사반장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서태윤 형사의 말처럼 이춘재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화성으로 온 다음부터 이 마을에서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춘재의 행적은 참 공교롭죠?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는 범인이 사건 초기에 불과 몇 일 간격으로 살인을 저지르며 폭주하다가 사건 후반기로 가서는 1, 2년 간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다가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진범이라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다 군대에 입대했을 것이라는 기존의 추측과는 정반대로 범인이 군에서 제대하면서 사건들이 시작된 것이죠. 얼굴만 나왔던 기존의 사진과는 달리 신체 일부가 나온 이 사진을 보면 흐릿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고개도 삐딱한 게 이춘재의 자세는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춘재가 수감되어 있는 부산교도소 교도관에 의하면 이춘재는 실제로 등이 조금 구부정하다고 합니다. 새로 공개된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이춘재는 코가 크고 코의 모양이 조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코밖에 안 보이죠. 머리 깎을 때 코에 머리카락 많이 쌓이겠어요. 7차 사건 직후 유력 용의자를 목격한 버스기사 강원식 씨도 용의자의 독특한 코 모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충백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좀 나와 있고 이쯤 되면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진범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춘재 너 딱 걸렸어. 사실 저는 그동안 버스기사 강원식 씨와 안내원 오명의 진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진짜 7차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맞기는 한 것인지 그 사람이더라도 강원식 씨와 엄영의 진술이 정확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스기사 강원식 씨와 안내원 엄영의 눈썰미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에 종사했기 때문이겠죠. 연쇄강간 사건의 4차 피해자였던 39세 여성은 범인에 대해 체격이 호랴호랴하며 성기가 작고 힘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진술과 이춘재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범행 동기의 측면에서 이춘재를 광기로 몰아넣은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나중에 범죄 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들이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쇄강간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은 범인의 쌍년, 28년아, 네 서방 뭐해 등과 같은 욕을 잘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춘재도 욕을 잘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춘재는 아내와 2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자주 구타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아내와 아들을 구타하면서 아름다운 말 하면서 때렸겠어요.
버스 기사 강원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유력 용의자의 손가락에 조그맣게 봉숭 아물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하승균 형사는 이것은 봉숭 아물이 아니라 실은 7차 사건 피해자의 활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의 손목에 작은 문신이나 점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춘재의 손목에 문신이나 점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목에 문신이나 점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쇄강간 사건 피해자나 연쇄살인 사건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춘재가 흡연자였는지와 관련해서 청주 처제살인 사건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이춘재는 살해 후 물을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피운 후에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고 진술했답니다. 이춘재는 흡연자였던 것이죠. 화성사건 초기의 범인은 불과 몇 일 간격으로 살인을 저지르며 폭주하다가 사건 후반기로 가서는 1, 2년 간격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냉각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춘재가 진범이라면 사건 후반기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고차원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춘재는 실제 3차례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기에게도 수사망이 접근해오자 검거를 피하기 위해 더욱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범행을 한 것이죠. 이춘재는 화성사건 5차, 7차, 9차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차 사건은 피해자의 음부에 복숭아 조각을 넣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9차 사건 역시 불과 14살밖에 안 된 어린 피해자의 몸속에 볼펜, 포크 등을 넣은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화성 사건의 잔인한 진범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미 범인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이 이춘재를 꽝기로 몰아넣었나 그 원인과 심리를 밝혀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으면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